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별 기본권론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개별 기본권론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리고 평등권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권은 엘리네커의 그런 지위 이론에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그다음에 참정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 외에는 자유권적인 기본권도 더 세부적으로 정신적인 영역이냐, 경제적인 영역이냐, 문화적인 영역이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은 이 다른 기본권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별도의 장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헌법 원리다. 객관적인 헌법상의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객관적인 헌법 원리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또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 좀 장을 달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별 기본권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기본권에서 보호하는 보호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본권의 제한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실 게 없죠. 그것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양심이든 종교, 집회든 그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현저하게 어렵게 만든다면 기본권의 제한이고, 제한이 이루어졌다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 여부만 심사를 해준다면 크게 어려울 점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개별 기본권 내용 중에서는 그런 헌법상의 한계, 즉 헌법 직접적인 제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본권의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는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개별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헌법을 3학기에 걸쳐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상세하게 강의를 하는 것은 좀 무리고,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강의를 할 그런 실익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10조 1문 전단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특히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희생되고, 그 다음에 소위 탄압이나 숙청, 강제노동 또는 거세, 이런 고문, 이런 이 비인간적인 그런 조치를 경험한 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의 헌법과 또는 유엔 인권 선언이라든가 하는 데서 그러니까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죠. 그다음에 1966년에 국제 인권 규약 등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962년 헌법, 역설적으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다른 나라의 그런 헌법의 제정을 보면서 우리 헌법 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건국헌법 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행복추구권에 관한 규정은 1980년 헌법 개정 때 이루어졌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했을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가 뭐냐, 왜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느냐 했을 때, 인간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자율성,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런 자율성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인격성이야말로 이 퍼스널리티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며 인간의 존엄성의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헌법학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면 완벽하게 그러면 정말 자율적인 존재이고 합리적인 존재냐?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인간이 만약에 자율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마약에 관한 마약 범죄를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3자의 생명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한 마약을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걸 맞는 사람을 규제할 이유가 없죠.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마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존재라면 국가가 규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게 아니라면요. 그런데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특히 대부분의 마약 상습 복용자들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자율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가 일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이냐,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개인이 판단하는 자율성에 기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그런 기준과 국가가 정한 가치가 상충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성매매에 관한 규제에 관한 성매매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뭐 성매매의 그 상대방도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갔다 하더라도 누구도 강요를 한 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그런 유럽 각국에서 볼 수 있지만 이런 단순 성매매와 같은 경우는 이 처벌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비범죄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라고 봤을 때는 국가가 규제를 하거나 특히 형벌권을 발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규제를 하고 태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 태국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규제를 하지만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성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인이 판단한 하나의 직업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이 아니죠.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난쟁이 던지기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외소증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난장이 그러면 좀 폄하하는 말이라서, 그런데 그런 나이트클럽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많이 던질수록 상품을 주는 그 나이트클럽의 행사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은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해갖고 영업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그랬을 때 그 난장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나의 그런 정당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수단인데 나의 의사에 반해서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고 해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정지시킨다면 이거는 나의 생명과 직업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끊는 행위이거든요.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옳다고 하고 타인의 권리라든가 국가의 존립을 침해하지 않는데 나한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요해서 나의 직업의 자유와 궁극적으로는 생존권을 박탈을 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 관련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규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나머지의 그런 성매매라든가 이런 간통이라든가 과연 그런 또 뭐 난자매매라든가 이런 게 과연 인간의 존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국가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공수정이라든지 태아의 인간의 그런 인간 복제라든가 하는 것이 일부 종교계나 또는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라고 하지만 또는 또 한쪽에서는
그러한 행위야말로 유전공학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조치야말로 장래에 그런 불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적인 연구는 계속 진작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이렇게 폭넓게 범위를 넓혀가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너무 인플레이션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안, 헌법상의 다양한 사안이 문제가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사안이 바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개인의 그런 자율성에 기한 판단과 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국가의 규제 사이에 어느 정도 어느 범위 내에서 개인의 그런 자율적인 판단을 제한을 할 것이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는 당연히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지만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상당히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 고립된 개개인의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초국가적이지만 초사회적이진 않기 때문에 타인과 같이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아가죠. 따라서 이때의 인간은 혼자서만 있고 혼자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화돼서 혼자서의 혼자의 행위가 그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내가 쓰는 모든 물건은 거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특정한 직업만 행사하면서도 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때의 헌법상의 인간은 고립된 개인주의적인 인간상도 아니고 전체에 매몰돼서 전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간상도 아닌, 즉 전체주의적인 인간상도 아닙니다. 인간은 한편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면서도 사회와 일정한 연관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기속을 받는 그런 인간상, 이것을 인격주의적인 인간상이라고 얘기하죠. 즉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지향한 이런 인격주의적인 인간상을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모든 인간은 칸트가 얘기한 대로 스스로 목적이어야 되지 어떤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을 동물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순수하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고문을 한다든가 타인에게 위화력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이런 사형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는 조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예제도라든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구체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발현 형태는 각국의 구체적인 상태와 역사적인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헌법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기본권의 그런 이념적인 출발점이다. 우리 헌법상 객관적인 헌법의 최고 원리다. 그래서 객관적인 헌법 원리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개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그런 주관적 공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객관적인 헌법 원리에 그치는 것이고 개별적인 그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된 국가의 침해 행위는 개별 기본권을 통하여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학설상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실무에서 그렇게 실생활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깊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떤 국가도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존중이 돼야 될 객관적인 헌법 원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미결 수용자,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결 수용자가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런 기결수와 마찬가지로 죄수복을 입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보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이런 개별적인 인격권이라든가 또는 학설에 따라서는 생명권이라든가 이런 기본권을 도출해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원칙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 원리고 객관적인 헌법 원리나 주관적 공권을 인정할 때는 개별 기본권에서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인격권 침해 그러면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침해 이런 식으로 근거를 지을 수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뭐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헌법 12조의 그런 인신권의 근거 규정으로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관적인 공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예외적으로 개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으면은 이를 근거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헌법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양자의 구분은 그렇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객관적인 헌법 원리다.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인 출발점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개별 기본권의 근거를 두고 개별 기본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헌법 소원이라든가 또는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는 모든 인간이라는 점은 공통되죠. 그런데 뭐 학설에 따라서는 우리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봤지만 태아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가 된다. 또는 죽은 사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가 된다라는 학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인간이 생존해 있는 인간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단지 태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헌법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태아의 그런 그 존엄권이라든가 또는 태아의 생명을 보장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견해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죽은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도 그런 존엄권 이런 사자의 존엄에 기한 명예에 대한 권리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했을 때 과연 이제 또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전공학의 발전과 함께 아울러서 수정됐으면은 과연 거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미친다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인간의 자궁의 착상을 한 시점, 수정되고 난 다음에 보통 14일이 지나면 자궁의 착상을 한다는데 이 자궁의 착상된 시점부터 인간의 존엄의 출발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전부 인간으로서 노출됐을 때, 즉 분만이 됐을 때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아직도 통일된 견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또 연관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때도 그 태아가 언제부터 어느 시점을부터 태아로 인정할 것이냐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죠. 만약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됐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모든 체외에서의 그런 인공 그런 수정이라든가 하는 이런 과학적인 활동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금지돼야 될 행위일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왜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헌법상의 최고의 가치이고 객관적인 헌법 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렇게 수정난 또는
그 태아뿐만 아니라 수족난까지도 또는 난자매매까지도 이렇게 확장돼 나가다 보면은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하는 모든 조치는 위헌이기 때문에, 이건 예외 없이 위헌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런 유전공학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뭐 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너무 인플레이션화되어 있다 하다 보니까 오늘날 학설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핵심적인 영역과 부수적인 영역이 있는데, 부수적인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고, 그 자체가 부수적인 영역에 의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은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서 합헌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너무 확장시켜 나간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절대성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을 종교적인 그런 견해와는 달리 현재 지금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호주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그 남계 중심의 그런 가족 제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남자 중심의 그런 법률 관계, 가족 내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1항에 저촉이 된다라고 해서 호주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오늘날 헌법의 그 가장 객관적인 핵심적인 그런 헌법 원리다. 예외적으로는 주관적 공권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공통된 견해는 헌법의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고 우리 헌법상의 최상의 헌법 원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이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는 달리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헌법 제10조의 10조 1문의 후단은 행복 추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 추구권은 그런 버지니아 권리장정부터 해서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의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개인의 불가침의 그런 인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198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헌법에 규율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에서도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헌법 전문에서,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헌법 10조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목적의 하나로서 이런 행복 추구권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행복 추구권에 관해서는 또한 학설이 갈리기는 하지만 그 학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와 다수 의견에 따르면은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포괄적인 그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요, 우리가 사생활의 비밀이라든가 통신의 비밀 이런 것을 헌법에 규율했지만은 이거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비밀을 보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이기는 하지만 사생활 영역에만 국한된 정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고 17세가 되면은 그런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 지문을 찍으면서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순수하게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기본권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나의 얼굴, 초상과 같은 경우도 순수 사적인 영역은 아니라 타인과 교류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사적인 생활에만 국한시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헌법의 개별적인 기본권에 포섭시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진 각종 권리를 다 모아서 헌법 제10조 2문의 행복추구권에다가 행복추구권의 근거를 지은 겁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법원 결정에서도 나왔지만은 판결에서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규범성이 상당히 없는 그 개인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취향에 따라서 상당히 임의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율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따라서 행복에 어떤 점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개별 기본권의 영역과는 달리 전형적인 개별 기본권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근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선택의 자유라든가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이 재산권 절대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 됐다가 그것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부과되고 이렇게 개별 기본권은 시대적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들이 헌법전에 기본권 목록에 부과가 된 거죠. 그런데 인간의 그런 자율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들은 이런 개별적인 기본권에 포섭이 안 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바로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근거를 두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복추구권은 첫 번째로는 개별적인 기본권이다 아니다라는 학설이 있지만 주관적인 공권입니다. 즉 개인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하다고 느끼는 그런 행위를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주관적 공권이고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포괄적인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적인 기본권에서 보장하지 않는 그런 부분 등을 행복추구권에서 보호를 하고요. 만약에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이 다 침해됐다고 보통은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심판이든 그 신청서나 재청서에 보면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행복추구권과 개별적인 기본권이 서로 경합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기본권 경합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인 포괄적 자유권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행복추구권은 배제됩니다. 초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다면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개별적인 기본권과 함께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 뭐 이런 식의 결정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별적인 기본권이 적용이 되고 그 개별적인 기본권에 따라서 심사가 끝났다면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추구권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괄적인 그런 포괄적 보충적 자유권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서 여기서는 그런 자유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국가의 그런 자귀 급부를 요구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권리는 아닌 셈이죠.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지만 여하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또 다수 의견에 의하면 포괄적 보충적 자유권이다. 헌법상 개별 기본권에 포섭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의 기본권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수십 건에 걸쳐서 수백 건, 그러니까 100여 건이 넘는 아마 제가 얼핏 볼 때는 그런 사건에 걸쳐서 그런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행복추구권의 그런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일반적인 인격권,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인격권은 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격이고 그런 인격 속에서는 사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비밀과 인격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인격상이 있다. 그랬을 때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거주의 평온함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그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바로 전형적인 공간과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사회적인 그런 생활 영역에 있어서 형성되는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을 때 이런 일반적인 인격권의 대표적인 내용이 헌법 10조의 근거를 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성명권, 초상권, 명예에 대한 권리 또는 음성권 이런 권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나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광고에 붙인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물론 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지만 우선은 헌법적으로 본다면 나의 헌법 10조에서 나오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전형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 내에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고 봤죠. 그 유치장 내에서는 그런 그 질서 유지라든가 또는 개인이 자살을 또는 흉기를 통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상반신 정도는 보이고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허벅지가 보일 정도의 이런 높이로만 차폐시설을 두다 보니까 일반 부녀자들이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인격권에 대한 침해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의 그런 유치장과 같은 경우에는 다 화장실 공사를 그 2006년도인가 보죠. 그때부터는 다 해갖고 이런 인격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죠.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구금된 사람에 대해서 신체를 과도하게 수색하는 행위도 이거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봐서 사안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개인에 따라서 그런 차별화된 그런 그 신체 수색 행위를 구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사제 광고와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광고를 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양심의 자유 또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동아일보사 사건에서 한정 그 사제 광고를 그 구체적인 적용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그런 그 손해를 가름하는 데 적절한 처분 중에 사제 광고를 포함시킨다고 하는 한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런 일반적인 인격권 외에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역시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는 헌법 개별적인 기본권에 규정이 안 된 이상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또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내가 맑은 물을 먹고 싶은데 샘물을 못 먹게 한다든가 그래서 규제를 가해서 그런 권리라든지 또는 자기 도에서 나는 소주는 50% 이상 이렇게 그 도에서 나는 술을 공급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라든가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격권에 관한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에 관한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는 수면권, 일조권, 휴식권,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런 일반적인 모든 그 행동의 자유는 그 헌법 10조의 그 행복추구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이제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소위 자기결정권인데요. 이 자기결정권은 인격 영역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런 생활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권리 이렇게 본다면 사실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자기결정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이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점, 포커스가 좀 틀린 것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는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런 판단, 구체적인 행위에 그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자기결정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인격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간통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초기에 성적인 자기결정권, 이거는 자기의 그런 자기 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내지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이야말로 개별 기본권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영역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 10조에서부터 이끌어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헌법 10조의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보면서 행복추구권에 포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기결정권과 사실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단지 법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봤을 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는 자유권 중심으로 파악을 한다면, 자기결정권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자유권에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인격적인 요소를 결정하는 그런 개인의 그런 결정권의 측면에 그 초점이 더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양자는 좀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의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로서 2008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 지방법원에서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서 인공호흡 장치를 달고 있는 환자가, 그 환자의 가족이 인공호흡 장치에 의한 치료 행위를 중단해라 라고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지방법원에서 환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런 인공호흡기에 의한 치료 중단을 허용한 그런 판례를 내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아주 획기적인 결정인데요. 물론 인간은 자기결정권,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할지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암에 걸렸다고 해도 암에 대한 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느니 나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저기 산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식이요법으로 내가 한번 암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살아보겠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효율성 측면을 떠나서 인간은 자기 운명과 자기 생명에 대한 우선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생명유지장치를 환자가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할 때, 이거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존중해야 되고, 따라서 이 생명유지장치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띄었다면은 이것이 의사에게도 명백하게 형사처벌을 묻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 또는 자기결정권의 그런 내용으로서는 그 자체가 자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가 과연 장기이식을, 내장기를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기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장기이식에 관한 그런 결정도 넓은 의미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자기결정권과 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크게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구분을 해서 일반적인 인격권, 그다음에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거는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자유권으로서 국가의 급부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국가의 급부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권리는 아니다.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은 없다. 결국 만약에 우리 헌법에 열거한 사회적 기본권 외에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하려면 만약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지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37조 1항, 즉 모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토대로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행복주거권이 포괄적인 자유권에 국한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아울러서 헌법 37조 1항과 연결해서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비춰봤을 때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최고 원리로서, 그다음에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그런 포괄적 보충적인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의 특정한 보호 영역은 없지만 국가가 불평등 대우를 하지 말라고 모든 자유권 영역을 넘어서 모든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영역에까지 미치는 바로 기본권이 평등권이죠. 그래서 평등권은 우리 헌법 전반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음 시간에는 평등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내지는 또는 그 신체의 자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